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을 밑돌며 3차 확산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발표된 게 이제 840명이고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감소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소세라고 해도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감소세로 보이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확진자의 그 주간 병동이 분명히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든요. 검사 숫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주말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환자 숫자가 적어 보이고 주중에는 좀 많아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는 사실 같은 요일로 비교를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1월 5일 날 어저께 이제 84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전주인 12월 29일 날은 1,050명, 그리고 그 전주인 12월 22일 날은 1,092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 날 대략 한 1,000명 넘게 나오던 양상에 비해서 분명히 한 200명 정도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감소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방역 당국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1,000명 정도 이렇게 환자가 늘었다가 주니까 840명이라도 좀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840명도 사실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한 번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은 지금 이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 집단 감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주의를 놓친다면은 언제든지 이건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양상이 될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840명도 정말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3차 유행에서는 사실 집단 감염이 좀 대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걱정이 컸는데 집단 감염의 비율이 줄었지만 개인 접촉 간의 감염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개인 접촉 간의 감염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선행자와의 접촉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 있던 감염들이 여러 이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접촉이 되면서 이제 전파되는 양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접촉 간의 감염이 는 거는 그만큼 코로나19가 이전에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나왔던 것들에 비해서 11월 초부터는 지역사회 안으로 일부 전파가 됐던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개인 간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개인 간의 접촉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따라 올라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런 개인 간의 어떤 전파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이래서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접촉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주말에 이동량은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간의 접촉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중에 어떤 통상적인 어떤 사회생활과 관련되는 또 접촉들이 좀 계속 되면서 환자들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주의도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곳곳에 그래도 이제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들,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시설들인데 교정시설입니다. 지금 동부구치소는 1인 1실 제공해서 교차 감염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6차 전수검사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해 주신 대로 감염자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현재 말씀 주셨던 것처럼 6차 전수검사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접촉자들 1인 1실을 결국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됐었어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감염됐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복기가 있고 이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3일에서 5일 이내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5일에서 14일까지도 한 절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지금 중간에
양성자로 전환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개개인별로 전부 다 분리시켜 놓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 사람들 중에 중증은 뭐 병원에 입원시킨다든가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교도소라는 그 특정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명히 교도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예. 결국은 1인 1실을 제공을 했는데 이 1인 1실이 제공된 시점에서의 노출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1인 1실로 완전 격리하고 나서 한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봐야지만 예. 이게 완전히 멈춘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1인 1실 제공되고 나서부터 예. 14일의 기간을 보고 그 14일 동안에 우리가 진단검사를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서 그 사이에 나온 양성자들을 다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의료시설에 이송을 하고 그러면서 예. 계속 이 1인 1실 격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아마 동부구치소 관련된 감염은 좀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1인 1실로 좀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또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좀 비슷한 구조로 된 교정시설이 이제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인데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검사해도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잠복기 안에는 언제든지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다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진단 검사로 이 수원구치소하고 인천구치소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적어도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확진자가 확인이 됐다면은 그러면 그 확진자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동부구치소처럼 역시 1인 1실 격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미리 해놓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구치소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동부구치소랑 상관없이 서울, 천안, 제주 이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서울하고 천안은 수용자들이 확진이 된 것이고요. 제주의 경우에는 교도소 직원이 확진이 됐고 제주의 그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전부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서울하고 천안의 경우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수용자들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이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또한 동부구치소 상황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치소라고 부르는 시설은 아주 전형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단체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 영역에서 생활과 관련된 거주뿐만이 아니라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다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파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과 천안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번 검사한 걸로 안심을 하면 안 되고요. 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도 제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제일 작은 그룹으로 가능하면 한 명씩 예. 한 명씩이 어렵다면 가능한 제일 작은 그룹을 일단 나눠서 네. 분리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의 진단 검사를 계속 한 3, 4일 정도 단위로 시행을 하면서 예. 확진자를 계속 찾아내는 방법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누적 사망자가 이제 1,000명을 좀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사망자가 지금처럼 높은 숫자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지요. 예, 아마 사망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있어서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위험 요소는 이미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감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의 사례에서도 잘 밝혀져 있고 국내에서의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에서 7월 달에 분석했던 결과에 보면은 유럽에서 생겼던 집단 감염 대략 한 1,100例에 대한 보고에서
의료기관하고 요양원, 요양병원이 제일 많은 집단 감염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 이런 집단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65세 이상의 확진자들이고 그리고 이들 중에는 분명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고령이라든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확진자들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동일 집단 격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어떤 지적이 이어지니까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제 분리를 해서 병상을 나누더라도 병상 확보의 문제가 제대로 갖춰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일단 병상부터 보면은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을 받아줄 병상이 충분한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가, 좀 의견들이 많이 좀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확보한 그 각 병상 단계별 병상들의 숫자를 보시면은 네. 일단 1월 3일 기준으로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91개의 병상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준중환자가 64개, 그다음에 일반 병상은 2,400개 정도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한 7,800개 정도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들은 워낙 고령의 그 입원자들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아마 일반 병실 이상의 어떤 그 의료 시설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예.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전국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병상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30만 개에서 40만 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30만에서 40만 네, 개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집단 감염이 생기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예. 이러한 집단 감염이 만약에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은 네. 예. 분명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이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의료인이라던가 또는 기타 필수 인력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검체 채취 인력의 확보라던가 또는 그 각 기관 안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일부 제도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전수조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겪었던 진짜 수백 명 단위의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또 얼마나 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 관련해서 또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집단 감염인데요. 행사에 참여했던 신도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전국 교회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6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던 동부구치소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66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적 확진자가 1,100명이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6차 전수검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앞으로의 또 전수검사에서도 계속해서 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의 잠복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주의를 우리가 한 번의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에도 2주 동안은 뭐 지금 좀 격리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잠복 기간이 2주 정도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수검사를 좀 진행을 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BTJ 열방센터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뭐 울산은 관련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부산, 광주, 대전, 충주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초창기에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유럽에서의 그 1,100例의 집단 감염에 대한 사례 분석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전체 집단 감염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교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의료기관보다 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고 예. 좀 그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이나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집단 안에서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감염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부구치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 예. 동부구치소는 환자는 많이 나왔지만 하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는 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자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전파된 상황에서 다시 또 각 지역으로 좀 흩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 안에서의 어떤 또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가 결국은 이 BTJ 열방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집단 감염을 우리가 각 지역사 안에서 잘 제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결국은 또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연결이 될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발생했을 당시에는 신천지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거셌습니다만 어쨌든 방역 협조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이분들 방역 협조 요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교수님 말씀처럼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진단검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셔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 얘기 저희가 해봤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 저희가 해볼 텐데 어제 이제 2명이 더 추가로 확인이 돼서 현재까지 누적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지난달 13일에 영국에서 입국을 했고 사후 확진 판정받은 80대 남성 등 가족 3명과 같은 비행기 편을 통해서 입국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당시에 기내에서 혹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례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는 기내 감염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확인이 된 건지 두 가지 가능성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도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기내 감염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예.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메르스 때도 기내에서 이 호흡기 감염이 한번 전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내에서의 어떤 코로나19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내에서의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변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내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기내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그 영국에서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보시면은 런던이나 이런 쪽은 거의 한 70~80% 정도까지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하고 인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거의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엔 현지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확인에 더 이제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추가로 발견된 바이러스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지난 13일에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 과정을 거친 분들이잖아요. 그 후에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들 간의 접촉이 좀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은 됩니다.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14일에 그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전파 가능성은 보통 저희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0.1% 정도. 0.1%.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실내 구간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0에서 한 2% 정도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PCR을 통해서 음성인 걸 확인했을 때 그 전파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게 이제 통상적인 사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내 구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분명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14일의 잠복기 같은 경우도 95%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논문으로 보고된 최고의 잠복기는 19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복기 이후에 발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잠복기 이후에 발병이 된 경우는 그때부터 다시 또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잠복기를 충분히 지키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련 증상 적어도 감기와 비슷한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면은 바로바로 진단 검사를 다시 받으실 거를 저는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좀 강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북 제천으로 저희가 가보면 최근 2번이나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이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0대 남성이신데요. 근데 일주일 만에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미 감염이 됐다가 완치됐던 자녀를 2차례를 접촉을 했다고 하세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될지 이 사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제천 쪽에서의 그 역학조사나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파력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자가격리 해지 기준으로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염됐다 완치된 자녀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특히 역학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봤을 때 완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재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재양성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이제 바이러스의 조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그 체내에서 그 바이러스의 조각이 사실 장시간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전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대부분 이제 감염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차단이 될 거기 때문에 전파 능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거든요, 일부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라든가 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분들이 그 면역 저하나 이런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 기간도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낮은 양의 또는 전파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또 감염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게 과연 이 자녀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뭐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하루에 800에서 100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감염이 됐으면 그 주변에 분명히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어떤 환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감염된 분이 좀 잠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게 진단됐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역학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다 봐야지만 그래야지 판단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재양성자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비율이 뭐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좀 한번 확진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완치가 되고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이후에 충분히 재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추후에도 다시 차후에 검사를 진행한다는 듯이 좀 어느 정도 보완책이 따로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전파력이 없는 바이러스 조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면역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의해서 뭐 혈액계통의 그 혈액암 종류를 앓고 계시다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면역력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배출을 합니다. 네. 문헌상으로는 거의 2달까지도 배출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청의 그 관리 지침에서도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 재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할 필요가 없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건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그럼 예, 사고 관리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이제 관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도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태어난 분들에 비해서 검사를 시행한다든가 하는 관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관리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얘기해 볼 텐데 아스트라제네카가요, 우리 식약처에 백신 허가 신청 접수해서 심사에 이제 식약처가 들어갈 텐데 이게 원래 180일 정도 걸려서 심사를 하는데
40일 이내로 완료를 하겠다고 밝혀서 이 기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게 혹시나 문제는 없을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 식약처의 180일은 사실 평상시에 이제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일하면서 심사할 때 180일인 거고요. 예. 지금 현재 이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식약처에서도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심사에 집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백신의 허가 신청에만 집중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분석을 한다면 사실 40일은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충분한 어느 정도 40일 정도의 그 심사 기간이면은 제가 보기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백신의 유효성을 판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절한 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들어봤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사항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